1978년 경기도 연천의 한탄 강변을 걷던 미군 병사 한 명이 땅 위로 튀어나온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렉 보웬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집어든 뒤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이상한 돌이었습니다. 한쪽만 깨진 것이 아니라 양쪽 면에서 여러 차례 돌조각을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고, 끝부분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만든 것처럼 뾰족했습니다. 보웬은 입대하기 전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돌에서 사람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돌을 확인한 학자들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만든 도구라면 당시 세계 고고학의 지도 중 하나가 틀렸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돌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당시 학설에 따르면 이런 돌은 한반도에서 발견되면 안 됐습니다. 돌은 자신을 만든 사람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도, 얼굴도, 그날 무엇을 잡으려 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죠. 하지만 사람이 돌을 깨트릴 때는 자연적으로 깨진 돌과 다른 흔적이 남습니다. 보웬이 발견한 돌에는 양쪽 방향에서 반복적으로 돌조각을 떼어낸 자국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땅에 떨어지거나 다른 돌과 부딪혀 깨진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돌을 돌려가며 여러 차례 내려친 흔적이었습니다. 한쪽 끝은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두껍게 남아 있었고, 반대쪽 가장자리에는 날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돌을 만든 사람은 내려치기 전에 다음 모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세게 치면 돌 전체가 갈라지고, 너무 약하게 치면 원하는 조각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쪽 면을 깨트린 다음에는 돌을 뒤집어 반대쪽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돌의 양쪽 면을 가공한 도구를 오늘날 우리는 주먹도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나무만 찍는 도끼는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자르거나 관절을 분리할 수 있었고, 단단한 뼈와 나무를 깨트리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칼과 도끼, 망치의 역할을 하나로 합친 구석기 시대의 다목적 도구였던 셈입니다. 누군가 한탄강 주변에서 이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고학자들이 알고 있던 세계에서 그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됐습니다. 1940년대 미국의 고고학자 헬런 모비우스는 아시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석기들을 비교했습니다. 그가 발견된 석기들을 지도 위에 표시하자 한 가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는 돌의 양쪽 면을 가공한 주먹도끼가 반복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좌우가 거의 대칭을 이룰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동쪽으로 넘어가자 주먹도끼는 지도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한쪽 면을 깨트려 날을 만든 집게와 상대적으로 단순한 석기가 주로 발견됐습니다. 모비우스는 두 지역 사이에 하나의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선의 서쪽에는 주먹도끼를 사용한 문화가 있었고, 동쪽에는 집게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경계는 훗날 그의 이름을 따라 모비우스 라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처음부터 동쪽 사람이 서쪽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뜻으로 그은 선은 아니었습니다. 당시까지 발견된 석기의 분포를 정리한 학술적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에는 다른 해석이 따라 붙었습니다. 서쪽의 인간은 돌 전체의 형태를 미리 계획하고 양쪽 면을 가공할 수 있었지만, 동쪽의 인간은 단순한 집게 기술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동아시아까지 전해지지 못했다고 보았고, 어떤 연구자들은 인구가 적어 복잡한 기술이 발전하거나 전승되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지도 위의 모습은 같았습니다. 주먹도끼가 발견되는 서쪽과 발견되지 않는 동쪽, 한반도는 그 선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웬이 발견한 돌은 주먹도끼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깨진 돌이거나 우연히 주먹도끼와 닮은 물체여야 했습니다. 한 점뿐이었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웬이 발견한 돌은 서울대학교 김원룡 교수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석기를 연구한 정영화가 돌의 형태와 가공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넘길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탄강변에서 발견된 돌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닮은 양면 가공 석기였습니다. 그러나 지표에서 주운 돌 하나만으로 기존학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돌일 수도 있었고 최근에 누군가 만들어버린 물건일 가능성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구석기 시대 사람이 이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석기를 만들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1979년 3월 전곡리에서 첫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학자들은 땅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고 퇴적층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석기가 발견될 때마다 위치와 깊이, 놓임 방향을 기록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쌓인 흙은 시간의 순서와 같았습니다. 함부로 파헤치면 돌은 얻을 수 있어도 돌이 살았던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황갈색 흙을 걷어내던 중 가공된 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다른 석기가 발견됐고 다시 양쪽 면을 다듬은 도구가 나타났습니다. 주먹도끼만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로날도끼와 집게, 글개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석기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보웬이 우연히 주먹도끼처럼 생긴 돌 하나를 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누군가가 실제로 돌의 양쪽 면을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고고학의 지도와 한반도의 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틀려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탄강 주변을 걷던 겁돌이는 강가에 흩어진 돌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무른 돌은 몇 번만 내려쳐도 산산이 깨졌고 지나치게 단단한 돌은 원하는 방향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크면서도 여러 번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돌이 필요했습니다. 겁돌이는 적당한 돌 하나를 골라 다른 돌로 가장자리를 내려쳤습니다. 첫 번째 돌 조각이 예상보다 깊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깨진 면을 살펴보다 돌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드리면 가운데가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강가를 뒤졌습니다. 두 번째로 고른 돌에서는 얇은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겁돌이는 돌을 뒤집어 반대쪽 가장자리를 내려쳤습니다. 양쪽을 번갈아 치자 두꺼웠던 돌은 조금씩 얇아졌고 가장자리에는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듬던 순간 끝부분이 예상보다 크게 부서졌습니다. 완벽한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잡아 고기를 자르고 단단한 관절을 분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겁돌이는 완성된 돌을 들고 강가를 떠났습니다. 그가 이 방법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쪽에서 이동해온 누군가가 기술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독립적으로 같은 방법을 발견했을 수도 있죠. 서로 만난 적 없는 인간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다가 비슷한 모양의 도구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겁돌이의 이름과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돌을 고르고 뒤집고 내려쳤던 순서만은 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년 뒤 다른 사람이 그 돌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전곡리에서 양면 가공 석기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자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가 없다는 절대적인 구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뿐 아니라 한강과 금강 유역에서도 양면을 가공한 석기들이 발견됐습니다. 한반도 밖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바이서와 되난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주먹도끼와 비슷한 대형 양면 가공 석기가 확인됐고 동남아시아에서도 관련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모비우스 라인 동쪽에는 주먹도끼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견되지 않았거나 주먹도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서쪽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것일 수 있었습니다. 전곡리의 돌은 세계 고고학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단순한 이분법을 흔들었습니다. 동쪽은 집게, 서쪽은 주먹도끼라는 지도는 더 이상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모비우스 라인이 틀렸고 전곡리 주먹도끼가 세계 고고학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전곡리의 돌을 더 자세히 조사할수록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돌은 서쪽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와 닮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견된 전형적인 후기 아슐리안 주먹도끼 가운데에는 양쪽 면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좌우가 거의 대칭을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 전곡리의 주먹도끼형 석기는 형태가 비교적 다양했습니다. 가공 정도와 대칭성도 일정하지 않았고 전체 석기 가운데 주먹도끼가 나타나는 비율 역시 서쪽의 대표적인 아슐리안 유적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술과 같은 문화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연대도 문제였습니다. 돌 자체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나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석기가 발견된 퇴적층과 그 아래의 화산암, 흙 속의 광물과 주변 지질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곡리 일대의 지층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쌓였습니다. 일부 석기는 비와 물, 흙의 움직임에 따라 원래 놓였던 자리에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측정 방법과 조사 지점에 따라 연대에는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전곡리와 임진, 한탄강 유역의 주목도끼가 약 30만 년부터 35만 년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상당수 석기가 그보다 훨씬 늦은 후기 갱신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곡리 주목도끼가 아주 오래됐다면 서쪽의 아슐리안 기술이 동아시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훨씬 늦은 시기에 나타났다면 한반도의 인간이 서쪽과 별개로 양면 가공 기술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곡리에 주목도끼형 석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쪽의 아슐리안 문화가 한반도까지 그대로 이동했다는 증거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같은 도구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서로 다른 기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 하나가 기존의 답을 무너뜨렸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답을 세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목도끼가 적다는 이유로 동아시아의 기술이 뒤처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교한 주목도끼 하나를 만들려면 적당한 돌을 구하고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가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돌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면 필요할 때마다 간단한 집게를 만드는 편이 더 효율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짧게 사용하고 버릴 도구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무와 대나무로 창과 도구를 만들었다면 복잡한 석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과 달리 나무와 대나무는 쉽게 썩기 때문에 수십만 년 뒤까지 남기 어렵습니다. 고고학자는 남아있는 돌을 볼 수 있지만 사라진 도구까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을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석기의 모양만으로 한 지역의 인간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했는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도구가 언제나 더 뛰어난 도구인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정교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필요한 기능, 제작에 드는 시간을 함께 선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전곡리 주목도끼가 흔든 것은 지도 위의 선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지역을 바라보던 인간의 확신이었습니다. 1978년 그렉 보웬은 한탄 강변에서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돌은 동아시아에도 양면을 가공한 주먹도끼형 석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서쪽에서 전해진 기술인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전곡리의 돌은 세계사를 다시 쓰게 했지만 하나의 정답으로 역사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동쪽과 서쪽으로 너무 쉽게 나누었던 우리의 생각이 실제 역사보다 단순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수십만 년 전 한 인간이 사용한 돌은 땅속에서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을 바라보는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